주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지루했던 그리고 정말 아찔했던 변동성의 끝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꽤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과연 시장의 변동성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할까?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병창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 진짜 끝나가고 있는 거 맞죠? 7월에 워낙 큰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그 네. 변동성이 좀 점차 둔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정상적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은 네. 7월의 변동성이 마지막 일까지 7월 30일까지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8월 지금 2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드는 과정인데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이런 거죠. 가격을 갑자기 막 급하게 사든지 급하게 팔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급매물이 나오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소화 과정은 이제 기간의 조정으로 좀 지나가면서 변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8월 안에는 그 변동성을 축소되는 과정에 8월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시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보면은 이제 찐 바닥 찍었다. 예. 5천 그렇게 초중반까지 갔으면 정말 바닥 찍었다 하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또 모른다. 이거 추가 조정 분명히 뭐 예. 5천대까지는 예. 모르겠지만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게 이게 그 과정에 있어서 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표님께서 아침마다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시황과 전략 네. 말씀해 주실 때 지난 6월 시장의 변동성 예. 그리고 나서 6월 말 7월을 넘어서면서 전략들을 찝어주셨어요. 예. 네. 비중을 줄이고 예. 조금씩 담아라. 예.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적합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거를 과연 따라오셨던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한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네, 네. 드렸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오르는 종목들을 막 얘기하고 종목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쵸, 보통 이제 그쵸. 많은 분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내려가는 동안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분할 매수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분할 매수를 계속 하라 그러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팔아야지 뭔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스킬이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뭐 사라 팔아라고 얘기하는 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지나면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요번에 이제 찐바닥이냐 아니냐를 기준은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거는 매수세도 있지만 강력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챙겨놔야 된다. 점차로.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갈지언정 내가 좀 챙겨놓을 걸 챙겨놓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6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보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시장이 폭락하는데 대량 거래가 또 다시 터졌어요. 그건 왜 반대로 매수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있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네. 벌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8월 들어와도 고생은 시켰지만 7월 마지막에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을 줬거든요. 그 얘기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 형성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6월에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 매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자. 요런 이제 시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데일리 시황을 좀 6년 반 동안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물론 여러분들이 절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리딩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같이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저는 반팝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6월 중순 지나가면서 그냥 반팝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퇴직연금 IRP에서도 반팔고 제가 운영하는 것도 반팝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기간의 조정이 빠지면서 처음에는 주가 하락의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의 조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조정은 7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기술적 분석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방송이니까 박제되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4분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샀어요. 네. 7월 첫째 주 사고 둘째 주 사고 셋째 주 사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에 폭락했잖아요. 썩기 2번 나왔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저도 당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좀 더 7월 말까지 조정을 보인다고 생각했으면 좀 더 천천히 살 필요가 있었는데 네. 말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저도 그냥 급하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일정 부분 현금은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4분할에서 매수 산 상태에서 마지막에 내려서서 그때까지는 제가 우리 구독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주에 폭락이 아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번에 제가 뭘 실수했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샀습니다. 반성합니다. 뭐 7월 말까지라고 얘기해 놓고 제가 왜 미리 샀습니다. 반성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박 대표가 반성문까지 올렸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그 폭락했다가 그 다음 날 조정 보였다가 그 마지막 금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폭락한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등락이 있었고 금요일 날 폭등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전부 다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도 그랬고 그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요. 그때 지수가 5,200 최저점이 5,200포인트대였거든요. 네. 5,400포인트가 언제 지수냐면 우리나라 지수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전쟁의 이슈가 있었지만 네.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4월부터 다시 상승한 지수가 5,400이에요. 그 시작 얘기는 지수가? 이제 5,400에서 9,30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400 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원위치 온 겁니다. 원위치 그냥. 그러면 시스템믹이나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다시 원위치 했는데 내가 못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침 방송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새로 시작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네. 막 어제 나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요번에 실수한 건 뭐냐? 사람들이 묻길래 내가 생각한 기간, 내가 생각한 지수 때보다 내가 성급하게 샀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살짝 깨셨나요? 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가장 문제였다. 그렇게 뭐 결론은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아무튼 그때 4분할 사고 마지막에 더 사고 이제 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중요해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의 손실로 요번에 산 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빼고요. 여러분께 공지하고 했던 네네네. 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유지만 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복구한다.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복구한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걸 유지를 하면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더 사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다 알고 있는 종목, 다 알고 있는 시황. 남들은 내가 모르는 뭘 가지고 하는가? 남들은 내가 모르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사실은 누가 더 수익을 내고 누구는 더 아닌가는 누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같은 종목을 네. 가지고도요. 요번에 이제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험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제 인생에 앞으로도 못 볼 경험인 것 못 볼 같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근데 이 비스무리한 게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보세요. 지금 잠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까지 반등을 할까요? 다시 신고 이수 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목표 지수를 이번에 7,200에 7,500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요?
예? 올해요? 이번 1차 목표를. 1차 이번 목표. 지금 만등하는 거를. 네네네. 이제 러프하게 7,100에서 7,500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900에서 950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들고 가자 그냥. 네.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들고 가자. 반도체도 그렇고 그 지수가 뜰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계속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거기 가고 나서는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하고 변동성만 줄어든 거지 똑같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똑같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아, 저 사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는데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외환위기도 겪었고 IT 버블 붕괴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큰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소위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좋은 주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에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분, 그냥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하든지 해서 끝까지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앵커님도 네. 아시다시피 중간에 만약에 큰 시황에 문제가 생겨서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큰 위기 또는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요, 주식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또는 집안에 누가 편찮으시고, 뭔 일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돈 쓸 일이 자꾸 생깁니다. 네. 그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에서 내가 롱텀으로 그냥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공감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캐피탈 게인을 위해서 즉 시세 차익을 위해서 내가 거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황을 보면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에 그 7월에서 겪었던 네. 우리가 6월에서 7월 사이 특히 7월에 겪었던 그 네. 하락이 더 아팠던 이유는 그 4, 5월에 엄청난 급등의 예. 포모를 느끼신 분들이 정말 고점에서 많이 예. 들어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더 현금 여력이 없거나 예. 내려갈 때 매수할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난 분명히 가만히 있었다. 예. 근데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39만 원, 예. SK하이닉스 300만 원. 예. 그냥 이렇게 기다려도 되나? 예. 더 추가 매수할 여력도 없이 예.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요즘에 제일 많이 네. 받는데요. 일단 두 단계로 생각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에서 네네. 두 단계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할게요. 그걸 제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지금 앵커님도 포모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포모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상반기에 포모였는데 이번 포모는 어떤 포모였냐면요. 옛날에 그 우리 팬데믹 때도 포모가 뭐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걸 똑같이 한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근데 또 팬데믹 때는 지금처럼 쏠림이 막 있다기보다는 전체 종목들이 그냥 같이 좀 올라가는 다 그런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황 그래도 아니었나요? 삼성전자나 아, 그때 그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 거기에 쏠림이 있었던 거고요. 그쵸, 그쵸. 그때는 지금의 이번에 쏠림은요 ETF 발 쏠림이에요. 아, 수급이 ETF로 예, 들어온 ETF로 게 들어오면서 연초에 본주 300조인 게 올리고. 5월 말에 540조였잖아요. 그쵸. 240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 쏠림이 나타난 거에 후유증이 이렇게 겪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점에 요번에 또 들어와서 항상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 고점에 이제 울려서 있는 분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팬데믹 때 삼성전자가 9만 몇천 원이었죠. 그래서 8만 9천 원. 제 친구 사례를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8만 9천 원에 사가지고 그게 5만 원, 그러니까 6만 원 깨져서 잠깐 깨졌잖아요. 그래도 안 팔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0만 원 넘어서 막 갈 때도 안 팔고 지금도 그냥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친구는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냥 들고 있을 거래요. 자기 더 나이 먹을 때까지, 네네. 자기 노후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요번에 고점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할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것은 소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영업 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따라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위 장기 구매 계약을 하고 LTA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한 심리가 위축된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의 주가 자체가 절대적 평가 구간은 분명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위쪽으로 방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쯤일 거냐가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이제 다시 저 고점을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근처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저게 올해 말에 못 가고 빨리 못 가면 올해하고 내년에 빨리 못 가면은 진짜 5년이나 뭐 7, 8년 기다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솔루션을 드리냐면요. 이거를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자.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네. 말고 내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요번에 좀 올라왔으니까 이제 최고점에 해서도 한 마이너스 35%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220, 30, 40 여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매물대가.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에요? 한 25%?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제가 목표 주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7,100에서 7,500. 요 정도 가면요.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그 선이 190만 원 전후에서 200 살짝 아래예요. 200만 원 살짝 아래입니다. 그러면은 220만에 사신 분이 200만 원 살짝 아래에서 만일 그 기회를 줘서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저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쯤에 돼서 내가 아직 손실이긴 하지만 그쯤에서 내가 그거를 다는 진짜 내가 너무 눈물 나서 못 팔겠고 내가 비중이 전체 자금에 뭐 1억을 투자하는데 8천만 원 거기까지 넣고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 비중에 80% 갖고 있었다. 그럼 한 30% 정도 아니면 40% 정도 나머지 40% 들고 있고 나머지를 그 중에서 만약에 판다. 이 트레이더는 다 팔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정도 팔았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밀려요 다시. 네. 그러면 그 일부라도 판 건 잘 팔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얘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네? 네. 그러면 내가 판 돈으로 그걸 다시 사도 되잖아요. 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건 이제 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지금 네. 그렇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당시에 주도주를 그 계속 추적하면서 딴 거 하나도 건드지 말고 걔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매매 기술 그책 읽으면 이거 좀 잘할 수 있나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주식을 계속 봤기 때문에 네. 얘 언제쯤은 오르거나 언제쯤 내리거나 좀 이렇게 알거든요. 흐름을 네. 알거든요. 근데 생판 모르는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살려고 그러면 막 올라가기를 샀더니 그 다음날 막 기관들이 막 팔아버리고 빠지고 얘는 왜 이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주식은 알거든요. 그 흐름을 알거든요. 아, 여기쯤에서 지지하네. 얘 보니까 여기서는 좀 오르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르더라. 맞아요.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되면 오르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뭐 일부를 팔았다. 그럼 빠지면은 그러면은 빠져서 다시 못 올라가면 일부라도 팔았으니까 그래 위안. 이거 가지고 다른 데에서 수익 복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터닝하면서 다시 올라가 그러면 얘는 다시 가겠구나. 요거 이제 저희 기술 분석에 네, 얘기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사가지고 또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내가 팔았는데 그냥 올라가 버려 만약에. 그래 그런 경우에는 더 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의 핵심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0만 원 근처, 220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200만 원 근처에서 파셨잖아요. 그러면 내 손실은 1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할 매수했던 다 팔았던 간에 이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아무리 줄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2,600에서 9,000까지 본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경험하셨겠지만 10%는요 언제라도 돌파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언제라도 네, 주식시장에서는요. 네. 언제라도 어쩌면 하루 이틀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잘만 하면은 네. 자주 투자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10% 났다 또는 절대 금액 내가 10억 한 사람 1억 손실 나서 1억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내가 이 10%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야라는 정도에 왔을 때는 시황을 판단하면서 매일 제가 데일 방송 하잖아요. 시황 판단하면서 여기서 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줄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주식은 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팔았어요. 너 더 가네요. 만약에 다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210만 원, 220만 원 갑니다. 근데 나는 10% 손실 나는 상태잖아요. 220만 원,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SK하이닉스가 210만 원, 220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은 신고가 트라이를 한다고요. 그 다음은 어느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3프로 방송 오래 한 보셨으면 3개월만 보셔도 3개월만 보셔도 그 용어들이나 뉘앙스들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죠.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앞으로의 3개월이 예.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요. 예, 그리고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예. 마음 급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예, 같고, 왜 아까 미인대 말씀하신 것처럼 9천 보다가 이제 5천 보고 6천 보면은 너무 싸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부터 예. 나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이제는 해볼 시점이다. 예. 매력적이어 보이네 예. 하는 거는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그러면 다행인데 이전에 계속 투자를 해서 이번에 7월에 폭락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미국으로 떠나야겠다. 이제 나는 본전만 오면 주식시장에 떠날 거야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31년 됐거든요. 네. 증권 직원 돼가지고 올해 그만뒀는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늘 그 이럴 얘기를 때마다. 계속 전 듣고서 3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드릴게요. 지금 떠나고 싶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번 시장의 흐름이 대세 하락으로 갔거나 아니면 위기를 반영해서 하락했거나 네. 이런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는 매크로 시황의 핵심은 뭐냐면 금리와 환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대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일 위험하다면요, 뭘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소위 자본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의 회수 기간은 좀 더 멉니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또는 국가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캐즘이 온다 그러고 버블 붕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미국 금리잖아요. 항상 미국 금리잖아요. 미국을 올리네 많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가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돼.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기라는 건 디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데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발생될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일도 모르고 오늘 아침 시황하는데 요번 7월에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시황이었는데 오늘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데 폭락하고 이러고 있는 판에 무슨 내년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올해 하반기 지금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크로 시황에 의해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 역사 신고 나잖아요. 그런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30% 40%씩 빠지는 이런 하락이 나타났느냐?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쏠림의 후유증이에요. 대세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변동이 훨씬 더 컸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9,300포인트에서 요번에 5,300포인트, 5,200 몇십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 상승의 4월 이후의 상승의 최초까지 내려온 거고요.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9,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7,000포인트, 8,000포인트는 무난한 지수예요, 사실이요. 근데 그런 지수까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이걸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가자라고 제가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월이잖아요. 네. 워낙에 이제 우리 7월에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8월에 급한 마음에 빨리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근데 세상에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특히 안 돼요. 주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일수록 결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론이 복구해야 되고 결론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 더 급하게 이번 주에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은 7월의 큰 변동성의 후유증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 사이에 내가 있는 종목들이 손실폭이 얼마큼 줄까? 이익이 났으면 얼마큼 해서 내가 여기서 끝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대역에서 계속 있을지를 판단해 보시고 시황은 리스크 관리가 시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수익은 종목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시황을 판단해 보시고 저는 이제 그 시황을 반등 후에 일정 부분의 박스권 저는 7천에서 8천 정도 7,500 전후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 체력을 볼 때 무난한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들어가서 그 위에 더 갈까냐 말까냐는 그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 요번에 하루 올랐으니까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팔아야지.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서 물타기 해서 다 해야지. 뭐 너무 그런 거에 막 빨리 조급해하지 않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여기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코스닥도 예. 1200에서 예. 700 왔다 지금 다시 800 회복하고 이제 900을 예. 목전에 두고 예.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저는 같은 하나요? 맥락으로 이번에 보는데 네.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할 거고 여전히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다행스러운 게 있죠. 저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했죠. 이제는 되는가 싶다 내려오고 되는가 싶다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엔 달라졌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확실히 요번에 올라오는 게 달라진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거든요. 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저는 그냥 야, 이거 억울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레버리지 때문에도 말도 안 되게 막 지수가 네. 빠지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만큼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 녹화하는 네. 오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 마이너스 안 나잖아요. 그쵸. 상반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항상 쏠림이 있으면 네. 상승을 하면 네. 코스닥은 못 갔었죠. 그러니까 쏠림이 완전 극대화됐었잖아요. 네, 상반기에는. 네. 그 쏠림이 예를 들어서 쏠림의 강도가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한 6, 70 쏠림 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한 60, 70으로 줄어들었고 코스닥의 온기가 한 30은 갔다라고 제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예, 왔다.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올라오는 힘을 보니까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요번에 저점으로 올라온 거 50% 이상씩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종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저는 사실 코스닥 비중이 꽤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그 종목 중에서 네. 플러스가 된 종목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지? 예, 예. 보면은 실적주들이더라고요. 아, 그래 맞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도 네. 실적주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의 하반기에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얼마큼 가느냐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고요. 네. 요번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이 약한 동안에 코스닥이 올라왔고 중성주가 올라왔잖아요. 네. 처음에 올라올 때는 다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선별이 필요한 거죠. 이 안에서도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애들. 요즘에 맨날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네. 화장품이 반도체가 빠지기 때문에 화장품이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화장품은 그 추세적으로 그동안 올라오고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수급과 상관없이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섹터를 계속 보면서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요번에 또 우리가 속을지는 모르지만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수급적으로 어떤 게 나와서 시장을 떠받쳐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현명하고 똑똑하신 그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확실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버넌스 개혁하면서 7월부터 제1차 상법 개정하면서 3차까지 상법 개정하면서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때 오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융지주 올랐죠. 네. 대형주들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들 올랐죠. 이런 거 올랐잖아요.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그때 그 영향을 주었습니까? 안 아니요. 줬죠. 왜요? 금융지주나 대형사나 지주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눈치 보면서 벌써부터 한 거예요. 근데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지금 벤치마킹 하잖아요. 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0년간 했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을. 일본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니케이 225가 제1차 상법 개정하면서 더블 떴어요. 만에서 2만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 지금 7만 포인트 위에까지 뜬 거거든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그 처음에는 정부 눈치 보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기업만 그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코스닥에 있거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아마도 요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나올 것 같은데 9월쯤 해서요. 9월 말쯤 나올 것 같은데 그쯤에서 코스닥에 얼마나 좀 강한 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코스닥에는 지금 아이디어가 되게 다양한 게 네. 시장 오르는 거 보면은 최근에 뭐 말씀하셨던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바이오도 한 번씩 오르고 반도체 소부장도 한 네. 번씩 오르고 테마되면서 뭐 광통신이며 네. 로봇이며 이런 것도 좀 오르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이밍 잘못 맞추면 네. 이게 또 이장에서도 손실을 날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차라리 코스닥은 그냥 예. 지수 투자하는 게 또 예.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이제 수급만 바라보고 거래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그렇죠.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 지수가 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너무 고평가됐거나 아니면은 너무 등락이 심한 종목이 많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일단 저는 섹터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또는 섹터에 있는 ETF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섹터 좀 ETF. 하거든요. 그래서 섹터 ETF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네. 있는. 근데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ETF가 많아요. 굉장히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엄청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ETF를 분석하고 앞으로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ETF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게 왜냐면 같은 반도체 예. 관련한 ETF더라도요. 삼성닉스 외에 예. 개별 뭐 가지고 종목을 뭘 담았냐에 다 따라서 달라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다르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예. 대표적으로 사실 예. 그 제일 지켜보고 예. 있는 게 코덱스 반도체 대표 ETF가 있고 타이거 반도체 대표 ETF가 예. 있는데 작년 말부터 상반기까지 예. 코덱스 쪽의 예. 개별 종목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어요. 앞으로는 그게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줄어들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삼성전자, 그쵸, 그쵸. SK하이닉스가 막 50%, 60%, 그다음에 삼성전기, SK스퀘어, 네. 그 나머지는 거의 미미했어요. 어. 그런데 얘들이 줄면서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수익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특히 뭐 장비 쪽에 있는 쪽에서는 뭐 QA 시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6월, 7월 동안에 반도체 소부장을 밀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요. 네. 추천을 별로 안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 다 고평가예요, 너무. 그래서 늘상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매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많이 빠졌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이 어떤 위치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황도 아침에 들어보시면 저는 시황을 요번에 CPI 발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뜬 상태에서 CPI 발표냐, 빠진 상태에서 CPI 발표냐가 다 다르거든요. 그쵸. 주가 위치가 전부 다 어떤 재료가 들어오면은 그 주가 위치에 따라 달라요. 네. 뭐 주가가 막 폭등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냈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지금 350만 원 됐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주저하는 정책 나왔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갈까요? 아니요. 아니 안 그럴 거라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오늘 반등을 주는데 주가가 막 떨어져 갖고 막 지금 더 떨어져 120만 원이었다. 주저하는 정책 나왔다. 그럼 또 반가워. 바로 반영할 예.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주가의 위치가. 똑같은 재료라도. 근데 제가 볼 때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는 주가 많이 빠졌어요. 요번에. 그래서 위치 자체가 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뭐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거기에요. 다 AI예요. 그쪽도 AI이지만 반도체도 AI, 메모리 반도체도 AI이지만 뭐 전력기기, 그 전력 에너지에 들어가는 ESS 그리고 송배전 네.
뭐 이런 거 다 AI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 로봇도 그쪽이고 피지컬 AI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에이전틱 AI라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로봇보다 딱히 없더라고요. 에이전틱 AI. 예, 예. 딱히 그게 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데들이 정말 저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것들에 묶음으로 ETF 시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그 네이버 카카오가요 계속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약간 또 결이 다르지 않나요, 두 대표님? 개가 지금 이제 네이버는 하드웨어를 하려고 그러고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려고 하긴 하나요? 뭐가 뭐 있나요? 준비는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카카오는 핀테크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네이버는 하드웨어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글쎄 그분들이 뭐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그쵸. 선택을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에이전틱 AI를 실현시키고 B2C로 할 수 있는 데는 걔네들뿐이 없어요, 사실은. 미국은 어디예요, 그런 데가? 가장 선두가? 미국은 가장 그러니까 AI 에이전틱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구글. 예, 구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진영이 나중에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딘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 얘기하다 얘기가 좀 거기까지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이나 저는 코스닥 할 때는 코스닥만 얘기하지 않고 코스닥 플러스 그 중소기업들, 네. 중소 주식들, 얘네들은 같은 묶음으로 같이 그냥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조금은 좋아졌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는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상반기에는 쏠림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순환될까 확산될까? 때는 저는 확산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순환인데 순환이면 그러면 쏠림은 없고 계속 순환할 거냐? 반도체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이렇게 순환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쏠림이 강도가 100이었으면 상반기 내내 네. 얘네가 한 6, 70이 됐고 나머지 30이 순환이 되는 거지. 아, 30 안에서. 예, 예,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지. 쏠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주에 있어서의 성격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0에서 60, 70으로 떨어질지언정 예, 예. 여전히 그 영향력은 영향력은 계속 있고요. 절반 이상이고 예, 네.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사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예.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는 돌 것이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 삼전닉스 반도체 얘기를 또 빼놓으면은 네. 서운하니까 지금까지도 쭉 뭐 관련 얘기했다고 네. 하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가가 네. 그 동안에는 뭐 정말 뭐 하나 많아도 2개 정도 빼놓고는 다 목표 주가를 뭐 닉스 삼성전자 뭐 4, 50만 원 간다, SK하이닉스 뭐 4, 500만 원 간다 이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약간 반반 정도로 나뉘었나요? 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너무 나와서 좀 약간 솔직히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목표 주가를 왜 하향을 한 걸까의 예.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그 사이클의 피크아웃이 지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예. 이유가 뭘까요? 사이클의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일단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의 이 상승률은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줄죠. 그건 당연히. 줄겠죠. 네. 그러면 이익률도 줄겠죠. 엔비디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6개월 동안 횡보했습니다. 옆으로. 횡보디아였어요. 예. 그때 횡보디아.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예,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안 믿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 위로 얘기하는 것도 안 믿고요. 저 밑에도 안 믿어요. 그럼 그 중간 저의 정도. 판단은 저는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TA 때문에. LTA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가격이 뭐 생각을 해볼게요. 메모리 가격이 일단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10,000원짜리가 지금 뭐 몇 배 올랐죠? 정확히 따지면 4달러짜리가 얼마나 올랐죠? 아무튼 10,000원짜리가 5만 원, 6만 원 됐다. 네. 그럼 7만 원, 8만 원, 9만 원 계속 가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주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LTA로 50% 이상 했다는 얘기는 지금 8만 원이면 제가 보기엔 약간 다운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계약을 하면 앵커님하고 네. 계약을 하면 저한테 5년 동안 내 물건 사준다는데 근데 그럴 수도 예. 있잖아요. 8만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으면 예. 여기서 예. 더 올리진 않을게요. 예. 예. 8만 원이 하단으로 해주세요. 뭐 예. 이런 계약은 혹시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단이요? 그러니까 하단은 8만 원 하단은 아닐 것 같고. 고점을 하단으로 잡고 예. 우리가 더 올리진 않을게요, 고객님. 예. 대신 5만 원을 내리는 건 조금 어려워요. 5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최고점에서 약간 아래. 지금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최고점에서 약간 아래에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러면 아무튼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가격을 유지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이익률이 늘어나는 건 이제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안정성을 위해서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반도체 기업이요. 반대로 5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 가격에 공급하는 거를 선급까지 받으면서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주가가 옛날처럼 사이클링이라 갖고 다시 빠질까? 적자라고 막 그래서 빠질까요? 그래서 사이클링이 그거잖아요. 얘네들 막 적자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특히 좋을 때 500억 천원씩 냈다가 안 좋을 때 막 적자내거든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급락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정 멀티플을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5배, 6배 때 그 사이클링일 때는 5배 정도 했을 때 고점 찍었었거든요. 네. 예전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 뭐 4배, 3배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좀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전처럼 5배, 6배냐?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이클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고 6배든 7배든 했을 때 얘 가격이 얼마나 될까? SK하이닉스가 한 뭐 200만 원, 240만 원 뭐 이 정도 만약에 된다. 제가 얼핏 그때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막 오버슈팅이거나 아니면 막 빠지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주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처럼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초창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막 올라가고 나서 예. 지금 이익의 증가율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예. 같다를 봤을 때고 이 이익의 률이 유지된다라는 것에 예. 대한 증명이 또 이어지면 예. TSMC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TSMC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 이 지금의 이익이 어느 정도 예. 이제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예. 유지가 되면은 주가의 우상향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그거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네.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안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요. 네. 왜 외국계 투자들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왜 외국계 투자들은 TSMC나 엔비디아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성장 섹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메모리 이렇게 폄하하죠? 이거 모르니까 이익이 과연 계속 유지될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인가요? 제가 듣고 네. 공부하고 네. 알기로는 우리나라 메모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한국이 대한민국 기업이 저렇다니 하면서요? 왜냐하면 여기서 메모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주도권의 이 하드웨어의 주도권이 메모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싫은 싫은 거예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지. 이게 싫은 거죠. 뭐 이런 때문에?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그런 네. 감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저에 깔려 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구조적으로 새로운 뉴에라로 새로운 걸로 간다라는 거를 엔비디아 GPU는 그래. TSMC도 그래. 니네들이? 그럼 우린 끌려다녀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좀 약간 무시당한 기분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물러서지 말고 우리 힘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쵸. 끌고 가잖아요. 주도력 있게. 그러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 그래, 너네가 맞아. 이게 구조적 성장이 맞아. 라고 하면서 멈췄다가 그다음에 우상향으로 쭉 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약간 이거 음모론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 분석들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분석은 우리 시장 전문가들이 아니고 업계. 근데 이 증명을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이 예. 있는 걸 외국인들이 인정하게 하고 예. 뭐 이익률에 있어서의 흐름이 예. 계속 견조하게 될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를 증명 뭐 몇 분기나 해야지 그들이 근데 항복해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네. 우리 반도체 쪽의 전문가분들이 네네. 앞으로 뭐 3년간 5년짜리 뭐 이런 거 지금 LTA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후에 5년 후에도 계속 이익 성장이 나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3년 후까지 나를 지금 여기서 계속 이걸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하시기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조금 짧게 보면은 지금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익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음. 짧게는. 그러니까 한 1, 2분기 안에, 우리 하반기 안에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조금 죄송하지만 길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맨날 말로만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에이전틱 AI 쓰는 게 없어요. 그냥 되게 제한적으로 쓰죠. 초기 완전. 단계만 쓰는 거예요. 네네네. 초기 단계만. 왜냐면 그거는 규제도 풀어야 되고 협력 관계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에이전트 AI가 이런 거잖아요. 나 이번 주 홍콩 여행 가는데 짜죠. 표 사줘, 뭐 짜줘, 그리고 예약까지 다 해줘, 나 어떤 그러면 사사삭 돼. 그게 얘는 할 수 있어요. LLM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거기 연계가. 여행사, 뭐 아니면 음식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결제부터 되잖아요. 모든 아직 시스템이.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되는 순간에 네. 이게 되는 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서 생성하는 이런 LLM이 아닌 얘가 그 비서 역할을 다 하는 게 이게 우리 에이전틱 AI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시화되는 순간이 오면 메모리는 다시 재해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되려면 전에는 우리 그 연산하고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를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빠르게 연산해서 대답해 주는 걸 했던 게 GPU잖아요. GPU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자기가 더 찾아보고 막 저기 가서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요즘에 여러분 그 LLM 들어가서 해보시면 얘가 막 생각하잖아요. 네. 기다리세요 막 생각하잖아요. 그동안에 얘가 막 갔다 찾는 왔다 하는 거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KB 캐시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실생활에 가시화되면은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계속 있다. 이런 채널 회장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발맞춰서 메모리가 갈 거다. 이렇게 좀 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네네. 드리는 건데요. 그걸 확인하면서 가겠죠. 그럼 이제 짧게는 뭐 올해 말까지의 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증명 1단계고 2단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AI 산업이 계속해서 예. 단계별로 이제 가는데 증가를 하고 좋아지면서 예. 얼마나 많은 수요들이 진짜 필요한지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지금은 그게 실생활에 우리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안 들어와 있어서 그까지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해서 계속 그 대규모 주주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삼전 닉스 합해서 300조다라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게 시장 상황이 어느 구간에 요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맞습니다.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주환원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게 또 미국에서 주주환원을 평가하는 그 시선과 우리나라에서 과연 삼전익스 주주환원 기다리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 기업은 투자해야 되고 성장하는 맞습니다. 기업인데 주주환원 한다고 이걸 다 좋아할까? 예, 그것도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 반응을 기업은 할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현금 흐름표 보면 투자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있고 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장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건 성숙 기업이에요. 성숙 기업은 그냥 몽땅 다 그냥 주주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HBM, 새로운 선단 공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 금액 대비 이걸 이제 우리 자원의 재배치라고 하죠. 네.
자본의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 그래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를 조주 환원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호재는 분명히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주주 환원을 계속 얘기하느냐? 워낙 계속 빠지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얘기가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호재는 분명히 맞거든요. 주가가 빠지는 걸 방어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쯤 나오느냐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는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그동안에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가가 그냥 평이하게 10,000원대로 계산해 볼게요. SK 하이닉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140만 원 아래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주주환원 정책가 나가지고 140만 원 됐어.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140만 원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180만 원 됐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게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늦게 나와도 돼요. 왜 그래? 이것도 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어떻든 나오면 반짝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로 호재가 될 거라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와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50만 원에 나왔어요. 반짝해가지고 180만 원, 190만 원 딱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 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180, 200 갔을 때 나와가지고 240 갔다가 200 맞추지 않은 게 좋겠습니까? 두 번째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다르다니까 이게. 네. 주가 위치. 그래서 기업의 IR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아무 때나 막 발표하지 말고 우리 IR 담당자님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주가 좋겠네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주가가 막 떨어질 때는 방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호재를 안 내놔도 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네? 그러면 더 좋을 때, 더 좋을 때 내놓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주주하는 정책은 지금은 타이밍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뭐 8월 내로 발표한다고 하고 예. SK하이닉스는 3분기 3분기 내로 예.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약간 지금 뭔가 타이밍 재는 게 주가가 지금 반등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컨트롤할 만한 룸이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근데 주가 먼저 떴잖아요. 네. 왜냐면 그걸 반영하면서 먼저 그쵸.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이랑 뭐 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래도 오늘은 또 닉스가 조금 더 뛰더라고요. 근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IR 담당자라면 어차피 내놓으면 네. 계속 보고 있다가 시장 분위기도 좋고 얘가 자율 반등을 해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빠지고 있으면 빨리 내놓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지금 같은. 와, 이건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되게 계산해야 될 게 많아서. 그건 우리가 계산하는 네, 문제는 그쵸.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계산을 잘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더 선의 피해를 받지 않고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IR 담당자분들이 보시면 잘 고민하셔서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거의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매크로 얘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사실 뭐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업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 금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어떻게 좀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저는 보십니까? 동결로 보고 주식 투자합니다.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 전 동결로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결로 보는 이 중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올해 미국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 뭐 개판 만들고 이렇게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케빈 허씨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생각이요. 원래는 계속 인상만 아니요, 얘기했어가지고. 이번에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네네. 케빈 허씨의 원래 생각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너무 과도하다, 비정상적이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차대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좀 내리고 너무 높다. 좀 내리고 연준의 대체도표는 정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옛날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연준 의장이 됐으니까 또 자리가 되면 사람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책무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약간 매파적 스탠스로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극단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뭐 전쟁이 막 그냥 극으로 치닫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좀 여기서 진짜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정도가 되면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눈치를 좀 보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 CPI도 뭐 적정 수준으로 나왔고 시장 예상 수준으로요. 근데 9월 15일부터 16일까지거든요. 요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1월인데 11월이 10월 말에 해요. 11월, 12월 두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10월 말에 하거든요. 11월 첫째 주가 중간선거. 중간선거예요. 네. 그때 제가 보기엔 하기 되게 와, 어려워요. 그때 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 트럼프를 완전 목죄겠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있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연말에 하느니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올해 올리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면은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살짝 들어요. 왜냐면 뉘앙스를 자꾸 뭐라고 얘기하자면 야, 채권 시장 봐라. 벌써 금리 인상 다 프라이싱 하잖아. 반영했다. 반영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 한다고 시장에 별 영향 없을걸? 이게 자꾸 뿌려요. 뉘앙스. 우리 뉴스를 보면요. 그 이면을 자꾸 읽어야 돼. 네. 행간을 읽어야 네. 되거든요.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요번에 한번 하려고 야, 우리 해도 별로 시장 걱정하지 마. 요런 걸 자꾸 뿌리더라고요. 간을 보고 있어요. 예, 간을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동결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시중금리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걸 반영하면서 했다라는 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금리를 내려도 얘들이 쉽게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AI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해서 자본 추출이 되고 돈이 막 시중에 계속해서 풀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금리를 높게 바라겠죠. 저는 AI 자본 지출이 금리를 AI 시대가 되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와 별개로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왜 패드워치에서 기준금리가 요번에 9월에 올라갈 게 확률이 70%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54%라 그러다가 요번 CPI 나오니까 40%라고 막 이러잖아요. 움직입니까? 국제 수익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떠난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중금리 훨씬 더 높은데 거기에 가상금리까지 덤으로 줘서 AI 기업들이 지금 자본 조달하고 있는데 여기를 금리를 올려서 그거를 위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뉴스 플로우를 가만히 보면 야 우리 요번에 금리 한번 올려도 니네 벌써 시장에선 반영했으니까 한번 올려도 되지 이런 뉘앙스를 자꾸 뿌리고 있어서 한번 할까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전반적인 개념은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미국만 안 하는 거지 지금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금리 인상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상황은 상반기보다 좋지 않은 건 맞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러니까 건. 이게 이제 미국은 안 하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정도가 임계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돈을 열심히 차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그에 못지않게 수익화를 하고 있고 돈을 심지어 빨리 많이 번다라고 하고 어떤 기업은 우리 1년 안에 다 회수 가능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 엇박자가 나서 혹시라도 뭐 하나 탁 트리거가 돼서 와르르 그게 버블 붕괴예요. 이런 문제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이런 관련한 전조 증상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제가 계속 보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마이클 보리잖아요. 옛날에 재미 봤고 부동산 버블 붕괴 때.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한 전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보다 더 위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요. 만약에 오픈 AI 진영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구글 진영에서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승자는 구글 진영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오픈 AI 진영에서 계속 돈을 쓰면서 이제 문제지 삼으니까 요번에 블랙락을 비롯한 자산 운용사에서 무려 5천억 달러를 엔비디아와 지원해가지고 같이 네. 하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네. 니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냥 바탕을 깔아줄 거야. 한 방에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거기에 사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거기에 일종의 지원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뭐랄까 담보를 해준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국가가 이쪽 진영에 뭐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국가가 공적 자금 또는 국가가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나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라가 나선다. 네, 나라가 나서는. 근데 미국은 자꾸 관련 기업 지분 사고 뭐 그러고 요번에 이제 있는데 그건 지분 사는 괜찮아요? 거는 걔네들 저기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뭐 뭐 제네시스 인텔이나 미션 IBM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적 미션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하는 건데 국가가 어떤 기업들이 위험한데 그러니까 국가 자금이에요. 국가 자금. 우리나라 그러면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어떤 산업에 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자본 조달해 준다.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거를 질문하셨으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시나리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는 예. 없었으면 근데 제발. 생각 알고는 있어야죠. 네. 알고는 인지는 있어야죠. 하고 있어야죠. 예,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 시장을 겪은 분들이 다 이제 공감하실 내용인데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 것과 네. 시장의 과열 신호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승할 때 조금 욕심을 덜어내서 비중을 줄이고 예. 하락할 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왜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저는 이 문장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기업과 예. 좋은 산업을 믿는 것과 예. 좋은 가격에 투자하는 거는 완전 다른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 예. 주가를 보고 삼성전자가 뭐 25만 원대, 28만 원대를 보면 이거 아직도 50%나 올라가? 100%나 올라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밑에서 올라온 가격이니까 그게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좋은 가격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또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댓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요 얘기는 정말 네. 우리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좋은 기업 이퀄 좋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일단 좋은 기업 이퀄 좋은 주식은 분명히 네.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시장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단기 폭락했잖아요. SK하이닉스 50% 이상 마이너스 났고 지수가 30% 이상 마이너스 났잖아요. 근데 폭락해갖고 5,400 갔다가 지금 이제 6,800 오늘 뭐 거래되고 있는데 6,000포인트 됐잖아요. 요즘엔 난리 났어. 지금 다 폭락해갖고 안 좋아. 뭐 요즘 이제 보면은 방송도 뭐 요즘에 댓글도 안 좋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프 집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에 2,60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지금 6,000인데 왜 뭐가 빠졌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저점을 웃기지 보면 않아요? 지금이 진짜 낮은 수준이 아니죠. 아니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계속 높아. 주식을 가만히 보세요. 주식은 고인 커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주식이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익 성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우리 전체 주식의 반 이상은 3년 전, 5년 전 주가를 보세요. 지금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액면반환을 하기 전에 100만 원 돌파를 제가 바라보고 97만 원, 96만 원에 되게 그때 한때 되게 많이 운영을 좀 많이 했을 때 그걸 산 적이 있었어요. 101만 원인가 찍고 90만 원 초반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세월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알기도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주가에 보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고 가라 하시는 분들이 저는 공감도 하고 맞다고 네, 네.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 그리고 주가는 빠질 때 사가지고 나중에 오르면 좀 팔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결국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빠질 때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공포에 살고 환호에 팔아라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행동을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맞아요. 게 핵심이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되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욕심이고 내려갈 땐 공포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9,300에서 지금 뭐 5,0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지금 지수에서 이거는 월이찬 지수인데 지금보다 위로 아침에 맨날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위로 확률이 있을까? 아래로 확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좀 기다려도 되고 좀 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은 아 그러면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거고 뭐 돈이 없다면 좀 더 기다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걸 좀 텀을 보고서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꼭 보면은 올라갈 때는 그때 꼭 사야 될 것 같고 내려갈 때는 그때 팔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작년 1년 전에 2,500포인트였어요. 2,500, 2,6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 9,300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6,000포인트대에 있는 거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 특이한 흐름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그게 굉장히 빨랐고 짧은 기간에 이뤄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인 거거든요. 자꾸 다른 왜 시장 탓, 남 탓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네. 하시면 어떤가라는 바람을 저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요.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짜 투자 준비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실제로 그게 돼?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할게 그냥요. 뭐 큰 금액 아니고 1,000만 원으로 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출금합니다. 1,000만 원 또 50만 원 벌었어요. 50만 원 출금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 1,000만 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드는 사람하고 어. 1,000만 원을 계속 투자해갖고 2,000만 원 만드는 거 하고 네. 어떤 게 더 빠를까? 또는 확률이 뭐가 더 높을까? 있어요. 그런 뭐 통계가? 그럼요. 특히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어. 중요한 건데 네. 이게 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언제 이게 1,000만 원대? 근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돼요. 생각보다 빨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왜 돈은 더 큰 돈 있으면 더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드가 근데 크면 더 좋다. 빨리 갈 수 있는 만큼 또 빨리 내려와요, 그거는. 시드를 크게 가지고 가면 또 그때 하락할 때 많이 잃으니까. 많이 잃으니까. 이번에 아마도 손실 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다가 점점 좋네, 돈 벌었네. 더 넣고 그리고 이제 더 더 넣고 해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레이딩을 할 때 돈이 많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잘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용한 금액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점점 이게 금액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대학생들 스윙 게임 하죠. 100만 원 갖고 스윙 게임 하잖아요. 네네. 거기 1위 해가지고 막 5,000% 난 사람들 그 사람 걔한테 100억 맡기면 수익 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안 위험하죠. 됩니다.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지만 더 빠른 길들이 세상에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매매 기술 보면 좀 나오나요? 아니면은 강연 들으면 뭐 강연에서 나오나요? 하고 뭐 책에도 있긴 한데 매매 네. 기술, 매매 심리에 이거는 심리에 있고 매매 기술은 스킬에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좋은 가격은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네, 예, 기회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 또 이전처럼 급하게 예. 마음 먹지 마시고 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또 3프로TV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인터뷰 정말 긴 시간 함께 했고요. 박변천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